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선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역대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에 이어 기소까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기소했죠? 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조금 전 구속된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9년 김 씨가 공개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후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긴 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출범한 지 35일 만인 지난 6일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 씨를 처음으로 소환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김 씨를 구속해 어제까지 5차례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특검은 구속이 만료되는 오는 31일에 앞서 오늘 먼저 일부 사건에 대해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데 이어 기소까지 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네, 공소장에 어떤 혐의가 담겼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이번 공소장에는 김건희 씨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3가지 혐의가 담겼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수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해당합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 전과 후 모두 6차례 김 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6번의 조사에서도 이 3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심사 당시 특검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한 나토 순방 목걸이를 제시하긴 했지만 김 씨의 증거 인멸 우려를 소명하려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검은 먼저 3가지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긴 뒤 다른 의혹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특검이 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 권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하루 만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현금을 줬다는 걸 암시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메모와 돈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에 윤 전 본부장 아내가 찍은 현금 상자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특검은 혐의 소명이 충분히 됐다고 보는 만큼 이를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권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권 의원이 재작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혀 구속심사 자체는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또 다른 금품을 받은 정황도 특검이 포착을 했다고요? 네, 특검은 지난달 25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요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특검은 금고에서 10돈짜리 금 거북이와 편지를 발견했는데 특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 특검은 금 거북이가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위원장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김 씨는 이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시기획사 대표로서 마크로스코, 르코르비지에 등 현대미술 거장 작품전을 잇따라 흥행시키며 문화예술계의 주목을 받았던 김건희 씨. 대중 앞에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019년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르면서였습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전시회 부당 협찬 의혹이 제기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수변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김 씨를 둘러싼 의혹도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논란 끝에 조용한 내조를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봉사연출 사진 논란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마포대교 시찰 등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디올백 수수 사건,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수사망을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출범한 특검의 칼날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전직 영부인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기며 첫 관문을 넘었는데요. 하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이번에 기소한 혐의는 일부에 불과해서 아직 수사해야 할 의혹은 수두룩합니다. 황윤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처음 기소하며 첫 관문을 넘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으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가장 앞서 있는 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특검은 삼부토건에 대해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에 나섰고 처음으로 기소한 것도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입니다. 이제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입증할 차례입니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의혹도 서희건설 측이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 이어 최근에는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이들을 불러 김 씨가 인사청탁의 대가로 명품 목걸이 등을 받았는지 마지막 확인 작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첫 강제 수사 이후 주춤했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특검은 김 씨 모친 최현순 씨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 씨 자택과 창고 등에서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윗선으로 꼽히는 김선교 전 양평군수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조만간 특검에 소환될 거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저 이전 특혜, 이종호 구명 로비 등 남아있는 의혹은 수두룩합니다. 특검이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를 개시한 의혹도 추가되고 있는 만큼 첫 기소라는 관문을 넘은 특검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거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내란 특검팀에서도 기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건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실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계엄 당시 행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했다고요? 네, 내란 특검이 조금 전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위증 혐의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고 지적하며 한 전 총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행동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한 전 총리의 계엄 당시 행적이 또 구체적으로 공개됐죠. 네, 특검은 CCTV 등에 포착된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행적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특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당시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포고령을 수령하고 비상계엄 선포 뒤에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독려하기도 했고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앞두고는 국회의 의결 정족수 충족까지 몇 명이나 남았는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손가락으로 수를 헤아려 보기도 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이 끝나고 국무조정실장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지만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락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반면 국회 정족수를 헤아려 봤던 것 등 일부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전격 기소한 이유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법원이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적 평가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었는데요. 특검은 이를 두고 사실관계 파악은 충분히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에 더해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관계자들의 진술 담합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처분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특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경우 재청구하더라도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영장 재청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상병 특검의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는 물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을 주도한 기관입니다. 특검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합니다. 이 전 비서관은 재작년 8월 2일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오늘 박정훈 대령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예산안이죠. 내년도 예산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규모는 올해보다 54조 7천억,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본 예산 기준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을 R&D와 AI, 초혁신 경제 선도 사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번 예산안은 나라 돈을 적극적으로 풀어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특히 R&D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먼저 오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5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건데 증가율은 8.1%로 올해 2.5%와 비교해 3배 이상 대폭 상향됐습니다. 반면 내년 세금 수입은 7조 8천억 원 늘어난 390조 2천억 원이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109조 원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에 달했습니다. 적자 국채 110조 원을 발행해 늘어난 지출을 충당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1,415조 원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고 나라 돈 씀씀이는 계속 늘면서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0%대 저성장을 벗어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선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R&D, AI, 초혁신 경제 선도 사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습니다. 로봇과 자동차, 조선 등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과 AI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원이 투입됩니다. 신산업과 R&D 혁신에 44조 원, 통상과 수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글로벌 문화 강국 조성에도 중점 투자됩니다. 한류 연계 붐업에 대한 투자가 3조 2천억 원까지 확대되고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의 국비 1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분야별 증가율은 R&D가 올해보다 19% 넘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는 14.7%, SOC는 7.9% 늘어납니다. 국방 예산은 최첨단 무기체제 전환 등 8.2% 늘어난 66조 원이 투입됩니다. GDP 대비 2.42% 규모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27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에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인성입니다. 내년 예산 사업에는 기존 복지 사업 확대는 물론이고 국민 직접 지원 성격의 예산이 다수 신설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논란 속에 내년에 시범 도입되고요. 대중교통 정액 패스, 또 청년 미래 적금도 신설됩니다. 계속해서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리실이 2030년까지 6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국정계획안을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내년에 시범 실시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을 추후 선정해 군민 모두 24만 명에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내년에 국비 1,700여억 원이 투입되는데 매칭 비율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근로자 5만 4천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24조 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1조 2천억 원도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양육과 고용 관련 등 7개 주요 재정 사업에도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도 1살 올라가 만 8세가 되는데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아동돌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50%로 확대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도 더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로 해서 12만 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인구 감소 지역엔 11만 원, 그다음 비수도권 일반에 대해서는 10만 5천 원, 이렇게 5%, 10%, 20%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상반기 청년 도약 계좌를 확대 개편한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됩니다.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 한도에서 일반형은 정부가 월 최대 3만 원, 우대형은 6만 원 기여금을 매칭합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해 K패스에 정액패스 개념이 도입됩니다. 청년과 어르신, 저소득층은 월 5만 5천 원, 그 외에는 6만 2천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오르면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2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 원 늡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07만 8천 원이 됩니다. 월소득 80만 원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3만 6천 명에게 월 최대 3만 8천 원 보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25만 원씩 병영안정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민의힘이 1박 2일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대여 투쟁과 단일 대우를 거듭 강조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혁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반드시 잘 싸우신 분들,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싸우려면 늘 있던 길로,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만의 전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역풍을 순풍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이제 기회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승리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이슈를 끌고 가는 민생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저 혼자 싸울 수 없고 의원님들께서 지금보다 2배, 3배로 싸워주시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게 혁신의 출발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늘 그래왔습니다. 나만 빼고 열심히 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왔습니다. 내가 없어도 제발 잘 좀 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싸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선거에서 패하는 정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공천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나만은 예외이기를 바랍니다. 예외 없이 싸우는 분들이 우대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찬회가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싸우는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는 결심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고 잘 싸운 분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말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해드린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도 1박 2일 연찬회를 열어 민생경제와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3대 특검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파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여야 연찬회는 오전 중에 마무리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어제부터 1박 2일에 걸쳐 인천에서 일종의 단합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 의지를 다지면서 당정대 원팀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이라며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12.3 내란 사태를 완전히 끝장내고 일치단결, 전력투구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드리는 손편지를 쓰고 낭독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진심을 다하다, 국민을 위하다라는 제목으로 진솔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당의 이미지 쇄신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이번 연찬회가 이재명 정권과의 전쟁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 분열상, 또 인적 쇄신 요구 등은 일단 덮어두고 대여 투쟁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권 파장도 상당하죠. 네, 이른바 더센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야권 인사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부기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자리를 보전했던 것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덕분이었던 것입니까? 민주당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법원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부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들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건데요.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어수선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은 권성동 의원은 어제 연찬회에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접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권 의원은 간밤 SNS에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지만 권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 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검찰개혁과 특검 수사 등과 맞물려서 법사위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야 강경파가 격돌하게 됐다고요? 네, 상임위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는 늘 강경파들이 배치되는 화약고와 다름이 없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까지 지낸 5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깜짝 추대했습니다.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출신의 6선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자 나경원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보통 재선 의원이 맡는 상임위 간사에 당내 중진이 긴급 투입된 만큼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법조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각종 쟁점 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당장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현장 검증해 체포 거부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열람하기로 했는데요. 나경원 체제로 변신한 법사위 야당 측 반발이 심화할 전망입니다. 또 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야당에서 어떤 논리로 맞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발표로 한미일에 쏠렸던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다음 주 중국에서 열병식과 다자회의가 잇따라 열리는데 미국 패권주의에 맞서는 나라 정상들이 대거 모이는 것 자체로 상징성이 큽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날 중국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我们热烈欢迎金正恩总书记来华出席中国人民抗日战争及世界反法西战争胜利80周年的纪念活动。 중국이 건국절이 아닌 전승절에天安门에서 열병식을 여는 건 2015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승전 80주년을 맞아 전 세계의 군사력을 뽐낼 기회라서 더 공을 들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관세를 내세워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미국에 중국이 맞서는 상황이라 26개 나라 정상의 열병식 참석은 그 자체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President Xi would like me to come to China. It's a very important relationship. As you know, we're taking a lot of money in from China because of the tariffs and the different things. 열병식 사흘 전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맞서는 나라들의 결속을 상징합니다. 모디 인도 총리와 푸틴 대통령 등 20여 개 나라 정상이 참석합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이번 주부터 미국이 관세 50%를 부과했습니다. हमारे लिए अपने किसानों का हित सर्वोच्च प्राथमिकता है. 김정은 위원장 참석으로 더 큰 주목을 받게 된 전승절 열병식과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을 결속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하겠습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나란히 1박 2일 연찬회를 어제와 오늘 진행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하고 각각 진열을 정비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어쨌든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똘똘 성공! 희생을 통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장이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지금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50만 원 그거보다 더 한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요. 우리는 야당은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최대한 네, 연찬회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보시는 중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전 중에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를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에 대한 김건희 씨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회에 대해서 쓴 글이 공개가 됐는데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그리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께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매일이 괴롭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 이러한 소회를 담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소식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연찬회 관련 영상을 함께 먼저 봤습니다. 일단 여야 양당의 가장 큰 화두를 보자면 민주당은 개혁 완수, 또 당정 원팀을 강조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의 전쟁, 출정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양당이 포지션을 좀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당에서의 주요 그런 정책들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워크숍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첫 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새로운 지도체제가 출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워크숍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결국에는 민생, 경제,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부분,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번에 9월, 10월에 이 국회의 시간을
필요한 입법을 한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개혁 과제를 완수한다는 면에서의 유능한 여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오늘의 그런 화합의 자리였다고 보이고요. 특히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의 성장 부분, 민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료에 대한 부분은 지역 의료와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각 상임위별로 이번에는 특별히 국무위원인 장관들도 참여하는, 그래서 당정대의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의 의미 있는 워크숍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양당 그 연찬회의의 그 공통점을 보자면 양당 모두 다 단일 대우를 상당히 좀 강조한 모습이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연찬회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들이 투쟁, 뭐 전쟁, 전투 뭐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9월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장외 투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저렇게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해체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것이 자초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전당대회에서 특히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한 어떤 견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견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민생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다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고 국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은 매우 소망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당이 먼저 협치를 하고 포용력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계속 우리 국민의힘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빚어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은 이런 것 같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러니까 그냥 수비만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가만히로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단일 대우를 가지고 세게 공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가 사실은 조금 온건파 또 강경파 이게 조금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단일 대우로 뭉쳐서 여당에 세게 부딪히면 내부의 갈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야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한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사실 지난 그 윤석열 정부를 떠올려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런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할 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이번 그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챙겨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갖고 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당정의 그런 관계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의힘을 본인의 그 대통령실이 좌지우지하려는 방식으로의 그런 소통을 하는 것을 워크숍에 참여하고 또 맥주 따라주고 그러면서 건배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실리적인 정말 일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워크숍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적 협의, 당정 협의, 당정대의 소통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워크숍은 그 일정만으로도 좀 급박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국민의힘이 오늘도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발언을 하는 게 YTN 속보로 나가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만이 공천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의 계속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 어게인을 소환을 했고, 특히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그런 소지의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장동혁 당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고 오히려 내부에서의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분열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의 모습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국민의힘의 워크숍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윤 정부의 과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리하고 새 미래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국민
여러분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그 양당 연찬회 워크숍에서 때 아닌 그 장소 논란, 숙소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앞서 그 영상에서도 함께 보셨는데 이 논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제 집권 후에 민주당으로 봐서는 처음 이제 연찬을 하는 것인데요. 기분이 매우 좋겠죠. 집권했으니까 파티라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인천 지역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수원에 갔고 연수원은 그렇게 호화스럽지 않습니다. 정말로 연수하는 자리고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그 근처에 카지노가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했다고 하는 것인데 예전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서로 동시에 할 때 도대체 상대는 어디 가서 묵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조금은 장소 선택을 민주당이 좀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민생 상태에 있는데 정말 하루에 수십만 원 호캉스 하는 그런 호텔이에요. 그런 호텔에 가서 연수를 한다는 게 제대로 연수가 될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 국민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소비 쿠폰까지 뿌렸는데 아직 뭐 효과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런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호화 호텔에 가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는 비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저런 것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대부분 가거든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갔었고 가서 자기를 뽑아준 데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하고 또 국정 철학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지금의 당정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긋나고 좀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좀 독주하는 과정에서 협치를 야당과 하지 않고 이러면서 국정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청래 민주당과 이제 정부 간에 역할 분담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막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이나 또 앞으로 밀어붙일 뭐 검찰개혁이나 뭐 사법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사법 장악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근처에 가서 사실 정기국회에 밀어붙일 법안을 놓고 논의하는데 대통령이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들 얘기하지만 싸움은 내가 하겠다. 악역은 내가 하겠다.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 자리에 안 가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그 민주당 그 마무리할 때도 정청래 대표가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뭐 과대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대통령실과 그 국회에서의 여당의 각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는 국회 내에서는 상대가 있는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여당으로서의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 입법 과제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유능하게 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일사불란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지만 야당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 협치의 목소리를 내면서 또 무리하거나 너무 빠르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디테일을 살려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것들은 행정부에서 그 실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또 하위법령을 통해 갖고 구현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입장차를 서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후에 이제 있을 하반기 국회에서도 여야의 극한 대립이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법사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새 법사위원장의 6선에 추미애 의원을 내세우면서 국민의힘 간사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추대를 했는데요. 각각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모두 가지고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설득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추미애 위원장을 국민과 함께 우리가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 재판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라는 의혹과 윤석열 간접 체포방해 행위의 선봉에 있었었고 윤석열에 대해서 구치소 접견을 갔던 이런 여러 가지 전례들을 보면
법사위 간사가 아니라 오히려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예 법사위 자체에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 펼쳐질 법사위 현장을 보고 추다르크 대 나다르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그 상임위의 간사라고 하면 우리가 재선 의원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지금 간사로 내정이 됐다. 그만큼 좀 상황이 좀 쉽지 않다. 이걸 좀 반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법사위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대표를 하고 장관을 했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맡은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 시절에 얼마나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죠. 그런데 마구 자고 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건 추미애 의원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제2의 정청래 스타일 이런 후임으로 지금 임명을 해놓은 상태고 예전에 법사위는 상원위원회라고 그래서 사실은 법률 자구 심사 정도 하고 서로 합의해서 넘기는 것들이 관행이었는데 지난 21대부터 민주당이 마구 법사위를 통해서 폭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입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는 지금 상황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합법적인데 실제로는 삼권 분립을 흔드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다수의적 독재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그냥 수수방관하고 우리 무기력하게 있을 거냐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같은 여성 의원이고 다선 의원인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에 또 판사 같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좀 방어를 하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사위로 파견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당에서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경원 의원과 또 카운터파트로 김용민 의원입니다. 선수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김용민 의원도 지금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공격의 태세를 좀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김용민 의원은 원내수석 부대표도 했고 실제로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지금까지 재선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주장이 여야의 명분이 있는 싸움이 될 것이냐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간사를 맡는 것 자체가 초유의 사태이긴 한데 그분 존재가 지난 우리 과정을 보면서 21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에 대한 그런 재판, 무마 이런 것들을 청탁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여전히 패스트트랙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에 어떤 로비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당 간사를 맡았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해관계 상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선의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가 연말까지의 이제 정부 여당의 숙제로 남아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명분 있는 싸움을 하는 건 좋습니다. 부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보여줬던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런 식으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모 의원이 그랬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비 10%로 깎아야 된다. 정말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맨날 걷어차고 나온다. 이런 부분이 아닌 대안을 내는 유능한 정당으로서의 그런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바람으로 앞으로 법사위를 지켜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용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1대에도 법사위에서 옥상 5 그리고 체계 자구 심사를 트집을 잡아서 계속해서 계류를 시키는 것. 이런 방식으로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역할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의식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법사위가 더 비대해지고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왕중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앞으로 어떻게 국회에서의 운영의 묘를 잘 할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법사위가 지금 누가 와서 문제가 있다 이러고보다는 법사위 요즘의 문화를 보면 이 사법부를 공격을 해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그 이후로 술집에 또 향을 받았다고 하는 근거, 사실은 그거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인사를 해라, 또 처벌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법사위는 이건 문제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나 또 기본적으로 지금 법사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계엄 관련해서도 내란 재판부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나, 알다시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지난번 대법원장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법에서의 판결 가지고 유죄 취지에 이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돌려보내니까 당시에 그 조 대법원장을 뭐 탄핵해야 된다, 뭐 이게 또 뭡니까, 청문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법사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 추다르크든 나다르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사위 문화를, 법사위가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 때 적어도 사법부를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엄정한 균형 있는 생각을 갖고 발언해야 된다. 저는 그런 문화가 더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려되는 거는 사실 예전에도 장동혁 의원이 법사위에 있을 때 본인이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법사위를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장동혁 의원이 훌륭한 의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과거가 있었는데요. 그때의 장동혁과 지금의 장동혁은 180도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 그 체포영장 청구할 때부터 계속해서 관절을 막고 방해하는 행위를 했던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도 수사 대상에 있는 것이고, 비상계엄 날에 추경호 의원이랑 대통령이랑 통화하고 나경원 의원이랑 대통령이랑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어서 법사위가 이런 비상계엄과 내란의 이런 특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패막이로 지금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런 회복의 과정에서 긍정적인지도 한번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사위가 마주할 그런 법안들이 이제 검찰 개혁, 그리고 뭐 덧센 특검법 등 여러 쟁점 현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여야 대표 간의 대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 어제 정청래 대표의 질문에 빵 터졌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그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 대표님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못하면 말을 하지 말든지, 그 엄중한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질문 보고 빵 터졌다? 저는 이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가 되게 실망을 했습니다. 자,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공감 능력이 없다, 그리고 뭐 사이코패스에 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서로의 골이 계속해서 좀 깊어지는 것만 같아요. 한민수 의원이 이제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이니까 옹호를 한다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 워딩을 그대로 보면 장동혁 대표는 사이코패스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인격 모독이고 인신 모욕이에요. 이건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걸면 걸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거 결국은 정청래 대표 욕먹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도 현역 의원 있을 때 상대를 좀 공격할 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분한테 사과했어요. 적어도 정치가 품격이 있으려면 어휘를 골라서 써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하지 말아야 될 지금 어휘를 선택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감 능력이 한민수 의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태훈 정치쇼 쭉 다 들어보면 마지막에도 진행자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사이코패스라는 건 아닌 거죠라고 확인하고서 아니다. 그래서 네 꼬르가 아니라 결국에는 공감 능력을 더 키우는 정치를 하셔라라는 거를 비유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너무 일을 크게 벌리면서 이거 갖고 또 공방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과 이제 악수도 해야 되고 협치도 해야 되는 숙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부와 만나서 소통을 하려면 적어도 그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과 재계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전환들이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의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면서 정말 위헌정당의 해산의 대상인지 아니면 정말 보수가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인지 지금 장동혁 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솔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얘기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극우의 지지를 받고서는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실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곤란하고 그래서 그냥 퉁치고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예. 한민수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진행자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뜻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발언이 너무 지나치니까 수습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청래 대표가 SNS에다가 5가지 공개 질의 이렇게 해서 예. 내놓았던데 좀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악수도 않겠다고 했으면 일체 연구를 바라야지 왜 간접적인 SNS를 통해서 물어봅니까? 그거 물어보려면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뭔가 스탠스를 잘못 잡았는데 결국은 아쉬운 건 집권 여당 대표예요. 야당은 어차피 정부가 하는 것 비판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지고 국정을 해야 될 분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 뒷받침할 사람은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계속 저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됐을 때 정청래 대표는 스타일로 봐서 언제든지 180도로 표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타일로 보면 그동안에 딱 던져놓고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 답변 뻔한 거 아니에요? 답변한다는 게 그 내용 자체가 무슨 계엄에 반대하냐 찬성하냐 무슨 OX 문제를 합니까? 이거 가지고 얼마나 장동혁 대표로 봐서는 좀 가볍게 여겨졌으면 저는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집권 여당의 품위를 지키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지금이라도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하는 모습 이게 결국은 국민을 위한 일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하면 될 문제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지금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지지율 반전을 노리는 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만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쓴소리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야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대표로서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회담 제의가 공식적으로 왔는데도 이걸 걷어찬다 그러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너무 그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거대 여당의 시점에서 야당은 매우 소수의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서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그것이 장동혁의 리더십의 하나의 시험대일 것인데 실제로 극우 지지자들이나 이런 부분 왜 만나서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느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을 것 실제로 같거든요.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히려 극우 유튜버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안 만나도 된다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예. 판을 깔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제대로 된 야당에 견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장동혁 리더십에서의 중요한 이번에 그런 시발점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 정청래 대표가 SNS로 왜 얘기를 했느냐. 결국에는 무시하지
않고 뭔가라도 던지고 티격태격하다 보면은 저는 클라이맥스의 절정에 달하면 갈등도 어느 순간 또 화합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고비가 분명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하나의 그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하는 양당의 그런 대표 회담에서 좋은 또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한 입장이지만 결국은 만나게 될 거다. 대통령과 함께. 이 부분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저도 만날이라고 봐요. 예. 장동혁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강성 지지자들의 득표를 해서 됐지만 대표가 되는 순간 강성 지지자들만을 안고 가는 그런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이 밀어서 됐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대통령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당대표도.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외교 결과를 설명하고 이런 자리 만든 것은 저는 거기에 응하리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장동혁 대표로 봐서는 여당 집권 여당으로부터 그렇게 해산해야 될 어떤 정당으로 이렇게 무시당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한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야당 대표로서 갔을 때 거기에 적절한 의전이나 혹은 그러니까 결국 형식이죠. 또 모양새, 내용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가서 만나고 나서 결국은 들러리 맞았다, 병풍 역할만 했다 이러면 정말로 비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실익도 없이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 조금은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서 모양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차피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극우 유튜버 아까 어떤 당내에서 극우 유튜버를 대변한다 이러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한길 씨가요.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새로운 예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김민수 최고위원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또 예언할까요? 전한길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전한길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한길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극단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했느냐.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하거나 한 사례도 없습니다. 방송국 방송 다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예전에 지금 우리 역사 속의 계엄과 계속 맞대어서 옛날의 계엄처럼 계속해서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아니죠.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 더 토론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전한길 씨 상당히 자신감에 찬 모습이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금 앵커가 제지를 할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심각한 국민의힘의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빅 스피커로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더 멀리 가는 거고요. 대구시장 선거를 전한길 씨가 얘기했는데 대구 시민으로서는 매우 모욕적인 겁니다. 전한길 씨를 품어야지 대구시장 된다? 그거는 마치 보수가 대구를 사유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구 시민을 모욕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대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보수가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보수 지지자들 또한 외면할 것이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의 경우에는 패널들에 대해서도 정말 해당 행위처럼 발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나와서 저런 방식으로의 입장을 전달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도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두 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우려가 큽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좀 세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전한길 씨가 자꾸 발언하는 것은 우리 당에 이제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 된 것이고요. 지금 전한길 씨는 강사에서 지금은 유튜버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튜버는 좋아요, 무슨 구독 많이 해달라 이런 그런 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저는 한때 보면 인기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한길 씨도 지금부터는 좀 본연의 위치를 찾고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지지자들,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발언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한 뭐 여러 가지들 계엄 이렇게 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이미 과거 사실이고 또 장동혁 대표도 과거를 벗고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가능하면 지난 것은 역사 사실로 묻고 또 언급을 좀 자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서로 결속하고 당내 분란이 없이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두 가지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국정 수행 평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에 대한 평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조금 빠졌어요. 두 가지 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우선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가 나왔는데 빠진다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향성과 국민에게 비전을 보이면서 다시 노력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하락세였는데 다시 반등했다는 거죠. 사실 국정 지지율을 올린다는 거는 명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국민들이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그런 외교 그리고 경제 민생을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취하지 말고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양도세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10월 국회, 9월 국회 때 조금 더 유능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이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전 의원님, 국민의힘 지지율 왜 빠졌을까요? 그 수치로 보면 큰 것은 아닌데요. 국민의힘이 그다지 잘한 것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찬탄 반탄으로 나와서 싸우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뽑히고 나서 그 이후에 며칠간의 행보까지는 아직 안 나온 그런 데이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최바닥은 쳐서 그래도 그런데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지지도는 그동안에 매우 하락세를 보이다가 한미 간의 그 정상 외교를 통해서 조금 그것을 좀 벗어나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 상수원인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대로 떨어졌고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비다운 비 소식도 없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릉 오봉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저수지가 상당히 메말라 보이는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원래는 물이 가득 차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저수지 아래로 직접 이렇게 내려와 봤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메마른 모습입니다. 잠시 제 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24m라고 적힌 이 표시 보일 겁니다. 최고 수위 표시를 해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바닥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잠시 이번에는 물이 좀 남아있는 곳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수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가 강릉시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메말라 버린 겁니다. 올여름 강릉의 강수량은 187.1mm로 평년의 36%에 불과합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 필사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이유인데요. 해수욕장 수도꼭지를 뽑고 수영장과 공원, 화장실을 닫아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20일부터 수도 계량기를 절반만 열도록 하는 사상 첫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다운 비 예보가 없어 앞으로가 더 큰 걱정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추가 제한 급수도 지난 27일부터 일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 기자가 서 있는 곳이 물이 가득 찼던 곳이라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겠는데 현재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곳 저수지물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운반급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수장으로 직접 물을 퍼 나르는 겁니다. 잠시 뒤 저희 취재진이 이곳 저수지를 떠나 정수장에서 다시 가뭄 상황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강릉시 전체 인구 가운데 18만 명의 생활용수를 책임지는 홍제 정수장으로 직접 물을 나르고 있습니다. 소방서 물탱크 차는 물론 도로공사 등 공공차량 31대와 민간 차량까지 운반 급수에 투입됐습니다. 하루 4,200톤의 물을 나릅니다. 이웃 도시의 급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급수차로 생활용수 176톤을 지원한 데 이어 태백시도 한 달간 하루 46톤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전국 소방서와 지자체 급수 차량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 현재 강릉이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실 물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릉 지역 최대 식수원인 이곳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500ml와 2리터 생수 100만 병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생수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협이 강릉시 인구와 같은 21만 병의 생수를 앞서 지원했습니다. 현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에 우선 생수가 배달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강릉 지역 읍면동으로 생수가 배달될 예정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배달되고 지역별 배달 거점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생수를 직접 받아갈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다음 주까지 생수 200만 병을 비축할 계획입니다. 강릉 지역 시민들 이 비다운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 가뭄 현장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은 사흘 만에 열대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말까지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잠시 주춤하던 열대야가 다시 발생했다고요? 네, 밤사이 서울과 강릉,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40여 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사흘 만에 다시 열대야가 발생한 건데요. 최저기온이 27.3도, 체감온도는 29.9도로 체감상 초열대야 수준이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가운데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와 낮에 오른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폭염특보는 오늘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대구와 부산, 울산, 충남 2곳과 경북 10곳, 경남 4곳은 폭염경보로 격상됐고 중부 곳곳에서도 폭염주의보가 새로 내려졌는데요. 정오 기준 강원 삼척시 교동은 36.7도까지 올랐고 동해시와 경남 양산, 경북 울진 등 동쪽 곳곳은 35도를 넘겼습니다. 서울은 31.9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는 기온이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비 소식도 보겠는데요. 주말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린다고요? 네,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걸쳐 있던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연천과 철원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분포하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내륙 곳곳에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전망했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에서도 비의 양이 들쭉날쭉하고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부터는 중부지방에 저기압이 지나면서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강수량이 예보되진 않았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서정빈 변호사, 사회부 임예진 기자와 함께 특검 상황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임예진 기자. 먼저 김건희 씨 기소 됐는데요. 공소장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이 접수가 됐는데요. 앞서 구속영장에 청구됐었던 그 적시된 혐의들이 대부분 기재가 됐습니다. 특검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혐의들이 담길지 좀 주목을 했는데 앞서 그 구속영장에 청구됐던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이 세 가지 혐의가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예. 자, 김건희 씨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동시에 기소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참 관심이 많이 갔는데 이번에 김건희 씨만 기소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시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까지 함께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는 다르게 아예 출석 자체를 또 거부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 혐의 사실에 대한 질문조차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런 피의자 신문까지도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출석에 응하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만약 동시에 기소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기준이 김건희 씨의 그 구속 기간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보완을 해야 될 점이 많다. 그렇다면 이 20일 안에는 먼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기소하는 것보다는 우선 김건희 씨에 대한 이 구속 기소를 먼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 단계에서 재판 단계에서 이 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출석을 시도를 하고 출석 조사를 시도를 할 텐데 이제 그 밖에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함께 기소되지 못한 그런 혐의점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수사를 해 나갈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천 개입이나 뇌물죄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모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그런 공모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가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아니든 혐의 자체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성립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공천 개입이라든가 혹은 뇌물죄와 같은 그런 혐의의 경우에는 결국 이 공무원과 함께 공모를 했다라는 그 사실이 확인이 돼야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알선 수재로 이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의를 이제 일단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금품을 건네받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리고 또 청탁을 받은 것은 이 김건희 씨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다라는 점까지 수사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모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를 했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쪽에선 재판 진행 그리고 한쪽에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김건희 씨의 그런 재판 중인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공모 혐의 그리고 추가적인 혐의를 또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조금 전에 김건희 씨가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기소 후에 곧장 변호인들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입장을 내놓은 건데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또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좀 냈습니다. 또 수사하느라 고생한 특검 검사들과 또 교도관, 또 변호인들에 대한 감사 인사까지 전했는데요. 앞서 첫 소환 때 8월 6일이었죠. 당시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으면서도 특검 출범 이후 첫 입장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후 조사를 마치고 퇴장할 때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까지 이 곧장 그 혐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면서도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하면서 감사 사과를 좀 전했었던 것 같고요. 지난 20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그 심평 변호사가 이 김건희 씨를 면회한 다음에 그 후기를 SNS에 올린 것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씨가 변호인 측을 통해 뭐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자주 언급을 했지만 뭐 한동훈 배신 취지의 그런 발언 같은 것들은 모두 거짓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김건희 씨 앞으로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좀 답을 할지 궁금해지는데 김건희 씨가 사실 수사 초반에는 답을 했으면서 이제 중반부터 거의 뭐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특검에 대한 조사 전략을 왜 바꿨을까요? 일단 사실 특검에서 어떠한 진술을 김건희 씨가 하든 기소는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김건희 씨 측에서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반 조사에서 진술을 했던 것은 결국에는 구속과 관련해서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지 또 청구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할지 이 부분을 고민한 결과 끝에 결국에는 초반에는 진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진술을 하면서 물론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후에 있을 그런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하기 위해 이런 진술을 해왔다라고 보여주고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구속 상태가 된 이상 사실은 뭐 더 이상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특히 그 순방 목걸이로 대표되는 이제 김건희 씨의 진술 번복이 결국에는 영장 발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김건희 씨 측에서도 이렇게 뭐 섣불리 해명을 하고 또 그것이 다시 한번 번복되는 과정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앞으로의 수사 혹은 재판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까지 앞서 이제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진술을 하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이 기소에 이르기까지는 진술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재판 단계에 갔을 때는 특검에서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구체적인 변론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재판에서는 기존의 수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적극적인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 다른 혐의들 아직까지 수사 대상으로 남아있는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이 지금까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 이 변호인 충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한정적인 변호인 인력만으로는 사실 이런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들도 이제 변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기소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의 양도 뭐 당연히 상당히 방대할 것이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현재 이런 인력만으로는 충분한 변호 전략을 짜고 또 진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수사도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고 또 재판도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수사 대상들 그리고 재판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들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 기자, 그렇다면 향후 김건희 씨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변호인들을 좀 충원하려는 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그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과 소통을 했을 때 현재 지금 3명이서 변호를 맡고 있지만 지금 재판 준비와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까지 하려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1명 정도를 더 충원하겠다 이런 검토 중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분은 그 형사 재판을 좀 오래 했었던 검사 출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후 재판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사에서는 최대한 그 패를 까지 않고 재판에서 좀 사실관계를 다퉈보겠다라는 입장인데 먼저 이제 증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증거 열람을 하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고 이후에 그 진술을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재판부 앞에서 좀 사실을 좀 밝히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인이 충원이 되면 또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두 사람의 혐의가 좀 겹치는 만큼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물론 이후 특검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특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역시도 공범으로 포착을 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같은 법정에서 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혐의들 중에서 특히 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혹은 건진법사, 뭐 통일교 금품 의혹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까지도 특검에서는 공범이다라고 파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 병합을 해서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범으로서 한 재판정에서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향후 재판에도 불출석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출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특검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김건희 씨와 또 윤 전 대통령의 그 대응 전략이 다른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예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조금 지연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이제 출석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일단 그런 출석에 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재판 과정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그런 증거들이나 관계자의 진술이 상당히 확보가 되었다. 특히 이 내란 사건에 있어서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치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이미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지금부터 이 증거 관계를 확인해 볼 것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그런 사건과 다르게 뭔가 수사에 그런 빈 곳들이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재판 단계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측면에서 결국 김건희 씨는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이 건강상의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보석 허가 청구 등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 추후의 석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보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런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판에 조금 출석하는 모습이 비춰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른 만큼 김건희 씨는 출석을 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자, 임 기자,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씨 둘러싼 혐의, 남은 의혹들의 수사도 궁금한데 남은 수사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지금 기소된 건들은 총 3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고 특검법에 명시된 것들만 해도 총 16가지입니다. 13가지인데 이 마지막 조항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에 나오지 않은 혐의들까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장 먼저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을 했었던 것, 이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이 특검이 1호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처음 압수수색에서 기소까지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들과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아직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남아 있는데요. 2022년 1월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쓰기로 하고 이 리모델링과 증축을 진행할 때 공사를 따냈던 소규모 업체가 과거 김건희 씨 전시회에 후원을 했었던 업체라 이 특혜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최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이 관련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최상병 특검팀과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그리고 조병로 경무관에 대한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의혹이 지금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던 이 요양원을 압수수색했더니 여기서 나온 금거북이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매관매직 정황이 아니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더니 거북이가 발견이 됐고 또 한편 동시에 이 쪽지, 그러니까 당선 축하 메시지가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특검에서는 이것이 지금 이배용 위원장, 그러니까 뭐 국가공무원 교육위원장이 적은 그런 쪽지라고 보고, 이 금품 역시, 그러니까 이 금거북이 역시도 이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대가로 해서 금거북이를 선물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매관매직 의혹으로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새로운 그런 수사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금품이 제공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와 또 한편으로는 국가교육위원장의 이 이배용 위원장이 임명된 그 시기, 이 시기도 좀 따져볼 것이고, 이렇게 인사를 추천하고 또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확인을 해볼 것이다. 거기다가 이 김건희 씨의 구체적인 영향, 김건희 씨 가족의 그런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팀이 이제 모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또다시 소환합니다. 이번에는 진술을 번복한다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구속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속 전과는 비교했을 때 진술의 번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졌다라고 일단 뭐 평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번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지금 뭐 전성배 씨 입장에서도 기존의 혐의를 계속 부인을 해왔던 상황이고, 물론 관련해서 그런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현 시점에서 과연 이 진술을 번복하는 것까지 계산을 할까? 뭐 이미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사실 기소 이후의 증거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파악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별히 지금 시점에서 이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따라서 뭐 진술 번복 가능성은 비교를 하자면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이틀 만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이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 또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또 위증죄 등으로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이 내란 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오늘 아침 특검이 불시에 브리핑 일정을 공지했기 때문에 기자들은 어느 정도 좀 그 결과를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특검은 발표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또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위법한 이 비상계엄이 다시는, 이 역사적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당시 국무회의 CCTV가 중요한 단서로 좀 나왔는데요. 이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지만, 음성은 없지만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이 손가락으로 국무위원회 인원수를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말을 해줬고요. 또 비상계엄 선포 뒤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좀 요청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단서로 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특검팀이 준비를 좀 더 단단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재판에서는 어떤 전략 내놓을까요? 사실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다수의 그런 증인신문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사실관계들을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점에 일단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적어도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보다도 이 법률적인 문제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특검에서는 조금 신경을 쓸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도 뭐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도 없긴 하지만은 이제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것이고 이 특검 입장에서도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에 대해서 평을 할 때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다라고 일단 평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재판에 가서도 결국에는 이 법리적인 쟁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그런 행적들을 평가를 할 때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법적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말려야 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었는지 또 이런 내심의 고의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부분 뭐 당연히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정치적인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이런 법적인 의무까지는 없었다라고 볼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쟁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뭐 지금 영장을 청구할 때 뭐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 특히 과거에 이제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을 소명을 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 내란 행위로 이어질지 이 내란과 관련된 그런 고의가 인정되는 그런 번복으로 인정이 될지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조금 미지수인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도 좀 살펴보죠.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대면 조사 하루 만에 청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권성동 의원을 첫 소환 조사를 하고 13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튿날 오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인데요. 이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례와 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인정을 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거듭 부인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권 의원은 회기 중에 그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국회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다만 어제 권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이제 체포 동의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법원이 체포 동의안을 특검에 보낸 다음에 이후 신문 일자를 정하고 구속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앞서 임 기자가 말한 부분,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돈은 안 받았다고 부인을 했지만 통일교 측과 만남은 인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떤 영향 미칠까요? 일단 뭐 권 의원 측에서 통일교 측과의 만남 사실은 인정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실제 교류가 있었고 또 대면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는 일치하는 진술이라고 볼 건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것이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부분이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측 그 본부장의 진술로 배척을 해야 되는 그런 주장 내용인데 사실 뭐 지금까지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봤을 때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뭐 금품과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당사자의 진술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체화된 진술이 있다라는 점은 특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거고 또 이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 예컨대 수첩에다가 기재한 그런 내용들 뭐 1억 원을 준 듯한 그런 기재 내용 혹은 권 의원과 만남을 약속했던 것 같은 그런 취지의 기재 내용 이런 것들은 또 진술의 신빙성을 더 보강하는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증거들 간접적인 증거들까지 종합을 했을 때 과연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만약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본다면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가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점으로까지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일단 보도되고 있는 내용만을 종합했을 때는 다른 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를 한다면 사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여자의 진술이 확보되었느냐 이건데 지금 공여자라고 보고
하고 있는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현금을 포장했을 당시에 찍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진도 특검에서는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을 상당히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특검에서 가지고 있다. 혹은 그 이상의 또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선동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영장 발부 가능성도 상당한 수준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 부분 좀 짧게 들어볼게요. 권의원을 시작으로 이제 윤한홍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 같은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로까지 수사가 좀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수사나 혹은 재판 과정을 예상을 해보면 이건 단순하게 뭐 개인적인 그런 범죄 차원을 넘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이 당의 핵심 권력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수사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 자체가 윤핵관이라고 불리고 있었고 이 통일교가 윤핵관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듯한 그리고 그 지원 방식도 이 당의 내부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권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사실 앞으로의 이런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속도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사회부 임예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트리플 증가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인데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소비 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비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상품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7월에 2.5% 늘었는데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7 등 신제품 출시 효과로 통신기기 컴퓨터는 16.8%, 가전제품은 6.6%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외식과 미용, 헬스장 등 서비스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도 증가했습니다. 2차 추경에 포함되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으뜸요율 가전 환급 사업 등의 영향으로 재화 소비는 물론 서비스업의 유통, 외식, 숙박, 미용 등 개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업 생산은 0.3% 늘며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과 기계장비 등에서 생산이 늘어 0.3%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7.3% 감소했는데 휴가철과 미국 관세 발효 효과가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자동차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7.9% 증가했습니다.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면서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부진은 이어졌습니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1% 감소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 모멘텀이 확산할 수 있도록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미국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기업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보완 방안도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폭염의 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울은 사흘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아침부터 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한낮인 지금은 열기가 더 쌓이면서 더 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2도 보이고 있는데요. 새벽에 내린 소나기가 습도를 끌어올린 탓에 체감온도는 33도를 넘어섰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이곳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도 시원한 물속에 발을 담그면서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나날이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수도권과 충청 대부분, 영남 전역으로는 특보가 확대됐고요. 충남 공주와 아산, 영남 대부분 지역은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강화됐는데요. 현재 강원도 삼척 교동은 무려 37도에 달했고요. 울진도 36도에 육박하는 등 동해안 곳곳에서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도 34도를 보이는 등 곳곳에서 35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고요. 서울 31도, 대구와 강릉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경기 연천과 강원도 철원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었는데요. 약 1시간 전에 소나기가 잦아들면서 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동부에는 최고 80mm가 넘는 소나기가,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제주도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쪽 지방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휴일 오전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월요일 밤이면 비가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